계속해서 시장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일교 A1 리서치 대표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 중국 코로나 다시 확산세가 되면서 이 봉쇄 조치 명령을 내렸고, 또 연준 고위인사 예상보다 이제 매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미국 뉴욕 증시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번 주에 이제 11월 고용 지표 또 파월 의장의 연설도 있습니다. 어떻게 시장 보십니까? 근데 이제 차이나 리스크 때문에 전일에는 떨어졌는데 또 오늘은 중국 증시가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좀 떠다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봉쇄 조치. 그러니까 사람들 전 이해는 합니다. 근데 이런 사태가 나오니까 바로 골드만삭스에서 중국의 4분기 GDP 증가율 3% 하회 위험 가능성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공급망에 대한 부분들이 또 정체가 되면 인플레이션이 조기에 꺾이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저는 내년에도 인플레이션 잘 못 잡는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있고요. 만약에 그렇다고 해서 중국 정부에서 이걸 풀어줘 볼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무질서한 상태에서 풀어줘 버리면 mRNA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나오는 예상을 보면 블룸버그 추산으로 보면 3억 6,300만 명이 감염될 것 같고 580만 명의 중환자, 62만 명의 사망자 나올 것 같다. 이건 통제 불능이죠. 그래서 굉장히 골치 아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제 점점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때문에 중국에서 미국으로 옮겨야 되잖아요, 생산 시설을.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중국의 영향력은 점점 줄어들 거고, 또 하나는 앞서 얘기 들었던 것처럼 이번에 중국이 시진핑이 3년임 하면서 중국의 외국인 자금이 빠져서 우리나라로 10조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국내 증시로만 보면 예전처럼 그렇게 심각한 영향은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미국 증시도 신경 쓸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파월 의장과 고용 지표 얘기를 많이 하는데 파월 의장의 발언은 벌써 나왔죠. 그러니까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난 새벽에 존 윌리엄스 뉴욕 연원 총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을 했는데 그 다 그만두고 통화 정책을 더 긴축해야 된다, 수요 둔화시켜갖고 인플레이션을 낮춰야 된다, 이것도 있지만 아마도 2024년에나 금리 인하를 시작하는 단계가 될 것이다. 2024년 전까지는 금리 인하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또 하나 원체 유명한 분이니까 제임스 블라드 총재는 기준금리가 5%보다 더 높아야 할 위험이 있다, 이건 얘기를 했는 건데요. 기준금리는 2023년에서 2024년까지 계속 높은 금리를 유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존 윌리엄스나 제임스 블라드 총재 둘 다 2024년까지는 금리 인하 꿈도 꾸지 마라. 그러면 긴축에 대한 부분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더 파월 의장이 매파적인가만 얘기하면 되고요. 또 놀라운 거는 레이널 브레이더너 부의장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굉장히 비둘기파죠. 근데 이 사람도 기대 인플레이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페드의 좀 긴축을 강화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연준의 입장에서는 자산 가치가 떨어지든 안 떨어지든 상관없이 인플레이션에 포커스를 맞췄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얘기를 한다는 건 이거는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이런 긴축의 시대가 계속 올 것이다, 고금리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긴축이 되고 인플레이션이 높은 상태에서는요, 고평가된 증시나 주식 못 갑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보다 한국 증시가 굉장히 차별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에도 인플레이션 5% 밑에 안 갈 것 같고 고금리 정책 유지될 것 같으니까 제가 볼 때는 긴축은 이제 아예 접으시고 경기 침체가 언제 오는지만 좀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요건 제가 준비한 자료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어제 제가 좀 놀라운 자료가 하나 있었는데, 어떤 건가요? 미국의 장단기 국채 금리 차이입니다. 그대로 보면 제가 이렇게까지 벌어진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1982년 이후로 처음이거든요. 10년, 2년이 마이너스 0.76이고 10년하고 3개월도 마이너스 0.90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70포인트, 69포인트죠. 그럼 거의 경기 침체 오잖아요. 근데 다음 자료 한번 볼게요. 장단기 금리 역전하고 경기 침체의 흐름 왔을 때 이게 쭉 보시면 요게 역전되고 나서 보통 17개월에서 10개월, 11개월, 13개월, 18개월, 그리고 코로나 때는 6개월인데 이때는 돈을 무지 많이 풀었기 때문에 짧았죠, 침체가. 이 침체 기간인 거죠. 기간이죠. 그러니까 곧 역전되고 나서 침체가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그 시기, 그 시기였는데요. 우리는 이제 보면 2000년도 이후에는 전부 다 금리를 인상시키는, 그러니까 페드가 돈을 풀 때였고 고금리 정책이 들어왔던 이게
폴 볼커 예. 의장이 했던 1980년대 상황을 자꾸 비교하잖아요. 예. 근데 그때는 10개월이었거든요. 10개월 뒤에 들어왔거든요. 그럼 저는 제 예상으로는 내년 9월 달, 10월 달은 침체 들어간다. 내년 하반기 들어간다. 예. 이러면 이제 침체가 들어갔을 때는 완전히 상황이 다르죠. 아까 말씀드린 2024년까지는 금리 인하 꿈도 꾸지 마라. 그때 예. 침체는 이제 온다. 장당이 없는 역전돼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예. 우리는 지금부터는 종목 전략 완전히 바꿔야 그래야 되죠. 된다.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종목 전략을 갖고 있으면 빅 트렌드가 바뀌었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은 수익 내기가 힘들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그렇다면 어쨌든 이 경기 침체 온다면은 어떤 쪽에 주목하면 좋을까요? 뭐 지난주에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네. 가치주 쪽 말씀 주셨잖아요. 뭐 어떻게 바라볼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제 말을 뭐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이제 참고만 하는 건데요. 저는 막 기사를 하나 보고 단기적으로 어떤 게 좋다 안 좋다 이런 걸 분석하는 사람이 아니고 예. 큰 트렌드, 빅 트렌드를 분석해서 이제 앞으로 어떤 트렌드의 업종이 갈 것인가를 주로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저는 이제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내년에도 5%안 떨어지고 아까 그 연준의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2024년까지 금리 인하 없다. 그다음에 경기 침체, 장단금리 역전 이걸 다 포함하면 가치주의 전성시대가 온다. 가치주요. 이제 예. 성장주의 전성시대는 끝났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끝났다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좀 정체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 대신에 좀 마켓 쉐어가 좀 뛰어난 성장주들, 실적이 잘 나온 성장주는 덜 빠지겠지만 예. 그렇지 않은 성장주는 굉장히 힘들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되면 이제 저평가 섹터들이 굉장히 이제 주목을 받겠죠. 그렇죠. 예. 제가 놀라운 게 하나 있었는데요. 한국의 수출 증감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이걸 딱 보면서 이게 바로 내년부터 시작되는 저평가 가치주의 시장이 시작되는 바로미터다 얘기하거든요. 예. 이 보세요. 45%까지 올라갔던 게 예. 지난번에 마이너스 5%까지 그렇네요. 증감이 떨어졌잖아요. 근데 예. 지금 1일에서 20일까지 형태지만 마이너스 16%. 16이네요. 예. 근데 이렇게 막 급락하면 외국인들이 막 팔고 나가야 되잖아요. 예. 위에 외국인 안 보세요. 그렇죠. 10조 샀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요거 이제 요 자료를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한국은 수출 증감률이 줄어든다는 건 세계 글로벌 경기가 안 좋다는 거죠. 예. 그럼 경기 침체로 빠졌다는 겁니다. 근데 경기 침체로 빠졌는데 왜 한국의 주식을 살까? 한국은 코스피가 저평가 저평가돼 상태다. 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저평가된 영역은 사고 고평가된 영역은 이제 철저히 파는 게 지금 외국인들의 포지션이다라고 보는 거죠. 예. 그러면 나스닥은 어떤가? 나스닥은 아직도 고평가. 그러니까 저는 나스닥 지수를 얼마 정도 볼 것인가라고 얘기하면 저는 한 8, 9천까지 내려온다. 그런데 예. 그렇게 내려오더라도 우리나라 이게 나스닥 주봉이거든요. 한번 예. 보세요. 장기 이평선 추인데 이게 이제 성장주의 시대였거든요. 예. 2008년도에 떨어지고 나서 리먼 브러더스 떨어지고 나서 그때부터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해 놨는데 예. 나스닥 주봉상 장기 이평선이 역배열된 그러니까 데드 크로스라고 우리 보통 예. 이야기하는 데드 크로스 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보세요. 그게 얼마까지 일어나는가 하면 12년 동안 계속 골든 크로스 가다가 예. 올해 데드 크로스 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12년 동안 주구장창 성장주의 시대가 갔고 페드가 돈을 풀었고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디플레이션이었고 저금리였던 게 예. 완전히 빅 트렌드가 바뀌어버렸잖아요. 바뀌었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형태에서는 완전히 이제 저평가주로 갈 수 있는 환경이 돼버렸고요. 예. 그리고 저퍼주들이 너무 오랫동안 못 갔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저는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씨가 말랐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하죠. 아유 지금까지도 못 갔는데 저퍼주로 갈 수 있습니까?라고 얘기하면 제가 영화 관상 보셨어요? 그 예. 마지막 그 장면을 보면 송강호 배우가 나와서 나는 사람의 관상을 볼 때 시시각각 부서지는 파도만 봤을 뿐이지 그 파도의 방향을 결정시키는 바람의 흐름을 못 봤다라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면 바람의 흐름이 성장주의 흐름으로 계속 갔을 때는 아무리 가치가 저평가된 종목이라도 그 가치를 시장에서 인정을 못 받는 거잖아요. 예, 근데 예. 지금 바람이 바뀌어버린 바뀌었다. 거죠. 트렌드가 바뀐 것도 바뀌었죠. 거네요. 그러니까 바뀌면 실질적으로 이 저평가 종목들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전하고는 좀 다른 건 실적과 아까 말씀 ESG와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 저평가 종목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그 가치주 가운데 어떤 거를 좀 주목하면 좋을까요? 근데 가치주는 어디를? 제가 예.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고요. 예. 제가 지금 뭐 요거 하나 설명드려달라 그래서 예. 사우디 관련해서 요거 하나만 제가 설명드릴게요. 지금 네옴시티 관련주들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주목을 하고 있잖아요. 사우디 장관이 방한한다 예. 그랬는데 저는
네옴시티 관련주를 볼 것도 있지만 키디아 프로젝트를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 그 사우디의 지금 인구 구조를 보면 20대, 30대가 대부분 다 67%입니다. 예. 그리고 그 20대, 30대의 67%의 비중 중에 부럽죠. 우리나라는 고령한데. 그렇죠. 근데 그 20대, 30대의 비중 중에 거의 무려 87%가 빈살만 왕세자를 지지하는 세력입니다. 예. 그러면 결국 내가 지지하는 세력을 위한 뭔가를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지가. 근데 20, 30대는 뭘 좋아합니까? 엔터테인먼트를 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네옴시티 관련주는 너무 많이 올라갈 것도 있지만 예. 예전의 사례를 보면 MOU를 체결하더라도 본계약까지 가서 승사되는 비중이 예. 20, 30%밖에 안 돼요. 예. 또 가더라도 굉장히 기간이 많이 걸고. 그쵸. 그래서 저는 이런 형태를 본다면 키디아 프로젝트 쪽을 더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사우디 관련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히려 됩니다. 그러면 엔터 쪽을 조금 더 봐야 된다. 이렇게 그렇죠. 볼수 있을까요? 예, 그리고 내년에 이제 이스마일 회장도 방한을 하고 예. 이렇게 되니까 그것도 봐야 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조일기와 A1 리서치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